전 세계 193개국이 한국인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유. 7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여권 파워 세계 1위까지. 믿기지 않는 대역전. 그런데 이 기적을 만든 진짜 주인공들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 JFK 공항. 2025년 3월 어느 쌀쌀한 봄날 오후 2시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승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베이징 협화병원에서 온 심장외과 의사 부부 리웨이밍 박사와 장리나 박사였어요. 이들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의료진이었습니다. 리웨이밍 박사는 심장 이식 수술 분야에서 25년간 활동해온 베테랑이었고, 장리나 박사는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로 중국 내에서도 명성이 높았거든요. 이번 여행은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심장외과학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의사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학회였습니다. 12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으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장리나 박사는 비행기 안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쉽지 않았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긴장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번 학회에서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생각에 설레어했어요.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봄방학 시즌이라 관광객들도 많았고 각종 국제회의 참석자들도 많았거든요. 리웨이밍 부부는 외국인 전용줄에 서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여권을 손에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관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 여권을 받아든 심사관은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더니 여권을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했어요. 심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고 다른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옆방으로 가서 추가 심사를 받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별실로 안내받은 리웨이밍 부부는 당황스러웠어요. 의사라는 직업도 밝혔고 학회 초청장도 준비했고 호텔 예약 확인서도 모두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국 이민국 직원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미국에 온 적이 있나요? 중국에서 하시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누구를 만날 예정입니까? 얼마나 머무를 계획이신가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계신가요? 돌아갈 항공편은 예약하셨나요? 같은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리웨이밍 박사가 영어로 차근차근 설명해도 직원들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의사 면허증과 병원 재직 증명서까지 요구했어요. 무려 3시간 동안 이런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인 의사들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같은 학회에 참석하러 온 서울대병원 김준호 교수와 연세대병원 박미영 교수,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이상훈 교수였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오래 걸리면 어쩌지? 호텔 체크인 시간도 늦어지고 내일 아침 일정도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 의사들의 입국 심사는 정말 간단했어요. 김준호 교수가 먼저 심사대에 섰는데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 오셨네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친근하게 물었어요. 의료학회 참석차 왔습니다라고 답하자, 아, 의사시는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며 바로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0초도 안 걸렸어요. 박미영 교수와 이상훈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한두 마디 나누고 미소 한번 지으면 바로 통과였어요. 심지어 한 심사관은 K-팝 좋아해요. BTS 팬이에요 라며 농담까지 했습니다. 3시간 후에야 겨우 입국 허가를 받은 중국인 의사 부부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어요. 같은 의사이고 같은 학회에 참석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날 줄 몰랐거든요. 리웨이밍 박사는 부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우리가 놓친 게 있나? 공항을 나서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든 걸까요?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 도착한 리웨이밍 부부는 여전히 공항에서 겪은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차별이었을 거야. 우리가 중국인이어서 더 까다롭게 굴었던 게 틀림없어. 장리나 박사는 특히 화가 났어요.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저렇게 대하는 거야? 의사라고 신분도 밝혔고 학회 초청장도 보여줬는데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 리웨이밍 박사도 동감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아직도 이런 대우를 받다니. 다음 날 아침 학회장인 제이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등록을 마친 후 다른 참석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일본 도쿄대학에서 온 다나카 히로시 교수와 요코하마 시립대에서 온 사토 유키 교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다나카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류 검토만 40분이나 걸렸고 별도 면담실에서 추가 질문까지 받았어요. 일본은 미국과 동맹국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토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에 미국 여행할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심사가 정말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심지어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온 밀러 박사도 요즘 미국 입국 심사가 정말 까다로워졌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1시간 넘게 질문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여권인데도 말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온 의사는 더 심각했어요. 저는 2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프랑스어로 질문하는 직원까지 불러와서 확인했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리웨이밍 부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전 세계적으로 미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진 모양이야.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왜 그렇게 쉽게 들어갔을까? 그때 한국에서 온 의사들이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나라 의사들이 입국 심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국 의사들은 오히려 미국 입국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거든요. 김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사관이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표정이 밝아지면서 웰컴 투 어메리카라고 하더라고요. 박미영 교수도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 한류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리웨이밍 부부는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혹시 한국 분들은 어떤 특별한 절차를 거치신 건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신 특별한 서류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3시간이나 심사받았거든요. 그때 이상훈 교수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저희는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요. 다만 한국 여권이 좀 특별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권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장리나 박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여권은 그냥 여권 아닌가요? 김준호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제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거든요. 한국 여권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권 중 하나예요. 리웨이밍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중국이 경제대국인데 한국보다 여권 파워가 낮다는 말씀이세요? 그 순간부터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이라는 것이 단순한 여행 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그 나라의 국제적 신뢰도와 국가 위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예요. 마치 개인의 신용등급처럼 각 나라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등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여권의 위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라는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무려 193개국의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에는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어요.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쉥겐 지역에는 180일간 자유롭게 머물 수 있고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모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대우가 정말 특별해요. 태국은 30일, 싱가포르는 30일, 말레이시아는 90일, 인도네시아는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베트남도 15일간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수치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중국 여권은 80개국 정도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2위인 중국이지만 여권 파워로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100개국 정도, 인도는 고작 60여 개국에 불과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도 앞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체코는 185개국, 폴란드는 183개국인데 한국이 이들을 앞서고 있거든요.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보다도 한국 여권이 더 강력한 셈이에요. 아시아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여권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 정도예요. 일본은 191개국, 싱가포르는 192개국 정도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어요. 이런 차이가 실제 여행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은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결정되어도 바로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인이나 인도인, 러시아인들은 몇 주 또는 몇 개월 전부터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자 신청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대사관 방문, 면접, 그리고 결과 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 거절당할 위험도 있고요. 반면 한국인은 그런 번거로움 없이 자유롭게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런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급한 해외 출장이나 국제회의 참석이 필요할 때 한국인은 항공편만 예약하면 바로 떠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비자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세계 각국 정부가 한국과 한국인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한국인이라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적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서 해당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신뢰가 쌓여서 오늘날 한국 여권의 엄청난 위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의 한국 여권 위상을 보면 정말 놀랍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과 70년 전의 한국을 떠올려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 중반 그때 한국인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대부분 전쟁 난민이나 극빈층 노동자로 여겨졌거든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을 아세요? 고작 67달러였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몇백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최빈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거죠. 그 시절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민자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해외 입양을 가는 경우 또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 망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면 당연히 의심부터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건 아닐까?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앞섰던 거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유학이나 이민 외에는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1960년대와 70년대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 시기 한국인들의 해외 진출을 기억하시나요? 독일로 간 광부들과 간호사들, 중동으로 간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분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 떠나야 했어요. 독일 루르 지역의 탄광에서 일한 한국인 광부들은 하루 10시간씩 위험한 지하 작업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독일어를 배우느라 밤낮 없이 공부하면서도 환자들을 돌봤고요. 이들이 고국으로 보낸 송금이 당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현지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중동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건설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등지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곳으로 떠났어요. 사막의 모래바람과 섭씨 50도가 넘는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대우는 차별적이었어요. 현지 사람들에게는 아시아에서 온 가난한 노동자들로만 인식되었거든요. 임금도 다른 선진국 노동자들보다 낮았고 생활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사람을 내보내는 나라였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선교사나 외교관 또는 사업차 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꿈 같은 일이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도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올림픽이 가능할까? 라며 의구심을 표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일자리를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선진국 국민으로 인정받아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한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핵심적인 성공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의 폭발적 성장이에요. 현재 한국은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정확한 수치로 보면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는 러시아나 멕시코, 스페인보다도 큰 규모거든요. 1인당 국민 소득도 3만 3천 달러를 넘어서서 완전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장 속도예요. 1960년 한국의 GDP는 고작 3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60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이런 성장률은 세계 경제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0배, 독일은 15배 정도 성장했는데 한국의 성장률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두 번째는 산업기술력의 세계적 수준 달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세계 5위권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세계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칩을 제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어요. 세 번째는 문화의 놀라운 영향력이에요.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블랙핑크는 전 세계적으로 억 단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성공이 한국 이미지에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해요. 예전에는 한국하면 전쟁이나 분단,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세련되고 창의적이고 트렌디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한국 음식을 찾고 있어요. 네 번째는 교육 시스템의 성과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교육 수준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PISA에서 한국 학생들은 수학, 과학, 읽기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80%가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공계 인재 양성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교육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는 외교력과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한국은 G20의 당당한 구성원이고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DAC에도 가입해서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UN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이나 코로나19 방역 등에서도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 분단국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이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세계 각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기술적으로 앞서며 문화적으로 매력적이고 외교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이런 이미지가 한국 여권의 위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흘간의 의료 학회가 모두 끝나고 다시 JFK 공항으로 돌아간 중국인 의사 부부. 리웨이밍과 장리나는 이번에도 예상했던 대로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출국할 때도 보안 검색이 더 꼼꼼했고 세관에서도 추가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학회에서 받은 자료들은 어떤 건가요? 의료 장비나 약품은 가져가시는 거 없죠?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학회에서 받은 기념품까지 하나하나 검사받아야 했어요. 전체적으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인 의사들은 이번에도 정말 매끄럽게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보안 검색도 일반적인 수준이었고 세관 통과도 간단했습니다. 김준호 교수는 심지어 세관 직원과 한국 야구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했어요. WBC에서 한국팀 정말 잘했어요 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리웨이밍 부부는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느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의사라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학회에 참석했고 심지어 리웨이밍 박사가 25년, 장리나 박사가 20년의 더 긴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현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한국 의사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리웨이밍 박사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희는 늘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고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국제사회에서의 대우는 한국이 훨씬 좋더군요. 장리나 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더라고요. 공항 직원들도 호텔 직원들도 택시 운전사까지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K-팝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봐요. 한국 음식 맛있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상훈 교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 피땀 흘려 일하신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김준호 교수도 말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시킨 게 정말 기적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걸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아와요.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그러자 리웨이밍 박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왔군요. 저희는 오늘 비로소 한국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만 보고 살았는데 바로 옆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요. 장리나 박사도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요. 한국어도 배워보라고 권해야겠고요. 이 순간 한국인 의사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 여권의 위력이 실제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영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해외에 나와서야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느끼게 돼요. 국내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외국에 나오면 아,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오늘날 한국 여권의 위상은 결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지금의 시니어 세대분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희생이 있어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말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 겨울철 연탄불도 제대로 떼지 못해 추위에 떨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은 꼭 공부시키겠다며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셨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공장에서, 농장에서, 시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시면서도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고생을 견뎌내셨습니다. 특히 해외로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1960년대 독일로 떠나신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기억하세요. 가족과 헤어져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몇 년씩 고생하시면서도 매달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해 주셨어요. 독일 루르 지역의 탄광에서 일하신 한국 광부들은 하루 10시간씩 지하 300m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내는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웠고 항상 갱도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고국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는 마음 하나로 견뎌내셨습니다. 간호사로 독일에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어를 배우느라 밤낮 없이 공부하시면서도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셨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한국 간호사들은 정말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의 성실함이 오늘날 한국인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 된 거예요. 1970년대와 80년대 중동으로 떠나신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등지의 사막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혹독한 더위와 모래바람을 견뎌가며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우셨습니다. 가족들과는 1년에 한두 번 편지로만 안부를 전할 수 있었어요. 국제전화도 비싸서 명절 때나 겨우 한 번씩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외로움과 향수병을 견디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버텨내셨어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신 분들, 새벽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신 분들, 논밭에서 구슬땀 흘리신 농부들, 이 모든 분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경제대국 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들만은 꼭 대학에 보내겠다는 의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배워야 산다,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심지어 끼니를 걸으면서도 자녀들 학비를 마련하신 부모님들, 자신의 옷은 몇 년씩 입으면서도 자녀들 교복은 새 것으로 사주신 분들, 이런 분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오늘날 한국의 인재대국을 만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어요. 그 믿음이 바로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한국 여권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은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를 향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확실한 증거예요.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룬 이 놀라운 성과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뭐,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BTS 팬이에요.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 맛있더라고요. 이런 반응들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죠? 라고 물어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수해주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호물품과 의료진을 보내고 UN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UN과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위치에 서게 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세종학당도 전 세계 80여 개국에 2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미국 대학들에서는 한국 학과가 인기 전공이 되었고, 유럽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정말 대단해요. 인공지능, 로봇기술, 바이오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주 산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고, 달 탐사선 다누리호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과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억압하지 않고도 이만큼 발전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찾기 어려워요. 오직 교육과 근면,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분단국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인권을 존중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해온 것도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군사정권 시대를 거쳐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과 동시에 사회 발전도 이룬 것은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K-방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고 했거든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을 실현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어요.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70년간 쌓아온 신뢰와 존경,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1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시니어 세대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기적,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